프로세스 조직에서는 프로세스 모델을 적용하여 조직화 활동과 연관 운영 사이클 등과 관련한 전사적 프로세스 관리와 운영 관리를 관장할 BPM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3절에서 BPM 조직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본 것에 이어서 이번 4절에서는 BPM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BPM 조직도 일반 기능 조직처럼 매년 KPI와 역할에 따른 성과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KPI는 직무 명세서를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직무 명세서가 있는데 이것은 폴 하먼이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체인지에서 제시했던 모델, 그 부분을 조금 이 책의 저자가 수정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기술 관리 부분, 이 기술 관리 부분은 결국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사람들, 특히 관리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 관리 부분을 하나 더 추가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시스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부분, 이 두 가지 역할을 추가해서 총 6개 항목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조직의 직무 명세서를 이렇게 그림으로 구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화된 직무 명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BPM 조직이 수행할 역할들에서 간략히 이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아키텍처링이죠. 구조 설계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정보를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키텍처에 반영하고 그 또 새로운 정보를 갱신하여 그 최신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러니까 최신의 상태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유지하고 이러한 유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업의 전략기획팀과 함께 기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의미를 평가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아키텍처링 역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 관리죠. 이 변화가 필요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체인지,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말만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도 이런 변화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변화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 수집과 또 자원에 관한 것들을 전체적인 부분을 취합하고 그런 것을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인적자원 할당 또 실무 부서에 대한 변화 관리 이런 것들을 이 BPM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변화 관리라고 하죠. 변화 관리 역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성과 관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에 대한 것은 일별 월별 데이터와 어떤 기업의 프로세스 성숙도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경영진에게 기업의 프로세스 성과 지표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성숙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보를 제공하는 또 보고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성과 지표 관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시스템 관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위한 시스템을 기획하고 또 시스템의 도입 운영에 대한 체제를 일괄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구조 설계나 분석 방법, 시각화, 리포트 형식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조직에서 주요 사용자로서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시스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스템 관리 역할은 그 정보 시스템 부서와 함께 협의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관리자와 전문가 부분에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조직을 이끌어가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자 전문가들과 관련된 그런 역할로서 새로운 프로세스 관리자의 직무 명세서를 검토하고 또 프로세스 측면의 성과표를 관리하기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신의 기술 로드맵을 관리하고 임직원 교육과 같은 어떤 등과 더불어서 적정한 BPM 도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역할이 바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술 관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부 역할이 있는데, 이런 거버넌스 역할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 프로세스 문서와 이런 측정 지표, 또 아키텍처와 관련된 BPM 다큐멘테이션이죠. 이런 문서들을 잘 보관하고, 그런 그 문서를 만들 때, 즉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각종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룰이 있죠. 그런 룰들을 제대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활동이 바로 이제 거버넌스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제 룰이 IS 9000, 이제 제품 서비스에 대한 품질 기준이죠. IS 9000과 또 우리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그 사르벤스 옥슬리 법이라고 해서 삭스법, 이게 우리 IMF 이후에 회계 부정에 관한 것들을 이제 규제하는 그런 법이 이제 사벤스 옥슬리 법과 같은 이제 법이 나왔는데, 그것을 제대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 또 제3자의 감사인을 활용한 객관성의 보증, 더불어 법규 리스트 이런 등등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거버넌스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PM 조직들은 크게 이러한 6가지 범주 내에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아키텍처라는 말은 건축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이제 그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에도 적용돼서 어떤 실체적인 개념적 구조를 보여주는 골격을 우리가 통상 이제 아키텍처라는 말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키텍처 구조라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아키텍처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중심적인 조직 체계와 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관리 수준까지 이런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프로세스 아키텍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프로세스의 유지 관리 개선에 대한 역할이 이제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결국 이제 BPM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그 역할은, 이런 아키텍처링 역할은 통상 이제 아키텍처 문서,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테이션. 그래서 문서를 통해서 이런 아키텍처링 역할이 관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BPM 조직은 기업의 그 전략기획 부서와 협조해서 새로운 그 사업 모델 구상, 또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분리하거나 또는 합병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과제를 예측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이 결국은 그 BPM 조직이 담당하는 아키텍처 정보의 최신 상태 유지 책임은 추후에 필요한 어떤 프로세스 변경 관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BPM 조직의 역할은 변화 관리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 내부의 프로세스를 잘 파악하고 있는 BPM 조직은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다양한 요구 가운데 어떤 과업을 우선 처리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 관리에 있어서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시간 등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프로세스의 선정을 통해서 이 변경 관리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죠. 통상 이러한 변화 관리를 위한 그 프로세스 선정의 우선순위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분석적 계층화 기법, 그래서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라고 해서 AH 기법이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는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이렇게 확정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정된 순위는 나중에 이제 고객 중요도라든가 성과 매트릭스 이런 것에 이제 기초 정보로도 이제 활용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항목이 대체적으로는 크게 이제 뭐 한 서너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투자 대비 효과죠. 그래서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래요. 이런 레버리지 효과. 이 레버리지 효과가 높은 그런 변경사항을 우선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고, 두 번째가 이제 어떤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클레임 해결 등과 같은 어떤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야 하는 이런 긴급도도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항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프로세스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돼야 하는 선결 과제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또 과제가 어떤 해결하기 쉬운 과제인지, 너무 어려운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너무 어렵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자원도 많이 소요될 것이니까. 그래서 필요하면서, 긴급하면서도 어떤 효과가 있다면 용이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복잡한 문제는 추후에, 점차적으로 해결해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그림은 기업 역량과 시장 매력도라는 두 가지의 그 요인을 가지고 프로세스 변경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로 결정할 수 있는 비즈니스 변화 관리의 그 선택 방안이 5가지가 있죠. 관리, 자동화, 아웃소싱, 프로세스 개선, 리엔지니어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캐테고리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관리라는 측면은 뭐냐면 즉 기업의 역량과 시장 매력도에 따라서 경영 관리 사이클인 기획, 조직화, 운영, 모니터링 및 통제 등 이런 절차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이제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기능 조직에서 이제 프로세스 조직으로 변경할 때 초반에 이렇게 주로 활용하는 그러한 변화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동화를 들 수 있어요. 이 자동화는 주로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프로세스의 그 설계를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표준화된 패키지 같은 ERP, SCM, CRM 등의 그 업계 표준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동화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툴 사용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저항이 적을 때 이러한 자동화 툴을 사용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변화에서 나오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웃소싱 방안이에요. 그래서 역량도 없고 시장 매력도도 적을 때는 주로 이제 조직 내부에서 하지 않고 조직 외부에 역량을 빌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기업의 핵심 역량이 아닌 그 비핵심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업체에 넘겨서 그런 프로세스의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 직원 선발이라든가 교육, 평가 이런 일들을 대부분 외부에 맡기는 회사가 많습니다. 또 내부에서 보관할 역량도 아니고 시장 매력도도 높지 않은 그런 프로세스의 경우는 또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할 때는 이제 이러한 아웃소싱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프로세스 개선이죠.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기업 내부의 역량은 이제 이렇게 높지 않으면서 시장의 매력도가 높을 때, 근데 이거를 역량이 안 되는데 확 바꿔버리기는 어렵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어떤 변화 관리를 추진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프로세스 개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좀 이따 이제 리엔지니어링은 이제 프로세스 재설계인데 이거보다는 좀 위험도가 낮고 또 내부 조직의 그 저항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적은 그런 접근 방법이 바로 프로세스 개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식 활동이라든가 미국의 그 식스 시그마 활동들이 이제 이런 프로세스 개선 활동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극적인 게 이제 리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기존 핵심 프로세스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방법인데, 예, 이제 기업 내부의 어떤 그 기업 역량도 되게 높고 시장 매력도 높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프로세스의 시장 매력도 되게 높다면은 이런 리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성과가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리엔지니어링 할 때는 외부에 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전문성을 가진 어떤 내부 컨설턴트들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리엔지니어링은 어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리엔지니어링이 이제 성과가 상당히 성공하면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실패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위험도 같이 수반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변화 관리할 때 이런 어떤 조직의 역량 내지 시장 또 우리가 대응해야 할 시장의 매력도 이런 것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러한 다양한 선택 방안에서 우리가 적절한 방안을 이용해서 변화 관리를 기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절에 4절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폴 하먼이라는 사람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아주 상당히 대가신데 이분이 주장한 BP 트렌드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 관리를 착수하기 전에 이 조직도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슈퍼 시스템 조직도죠. 이런 조직도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왑 분석 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기업 내부와 외부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을 고려해서 어떤 거시적 슈퍼 시스템 조직 체계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서 이 이해 당사자들을 투자자 그룹이라든가 고객 시장이라든가 또 조직 내부의 외부의 시장들 그리고 조직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 또 경쟁사들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분석할 때 고려할 요인들이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에서 관리 대상의 범주를 정하면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변화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세스 지향 기업 문화가 성숙되기 이전에 기업들은 주로 이제 기능 조직으로 분화되어 있었죠. 근데 일단 이런 기능 조직에 있어서도 성과 지표 역시 이제 기능별 성과표 또는 어떤 균형 성과표 형태의 KPI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 조직이 어떤 가치 지향적인 프로세스 조직으로 변화하게 되면 성과 지표도 기능 조직에서의 성과 지표와 좀 다르게 고객 지향적이고 또 프로세스의 효율 측정과 관련된 그 지표들이 설정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 성과 지표를 설정할 때 기존의 기능 조직 중심의 어떤 접근은 사실 지표 설정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BPM 조직이 이러한 프로세스 성과 지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설정된 지표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 성과를 측정할 때도 이 BPM 조직은 어떤 객관적으로 검증된 프로세스 지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BPM 조직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템 관리 역할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 문서를 일관성 있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 시스템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때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어떤 메타데이터의 생성이라든가 아키텍처 정보를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 저장소가 있어요. 이런 툴들을 사용하는데 이럴 때 이런 전반적인 회사의 프로세스 아키텍처라든가 관련 데이터에 대한 관리 부분 등 또 이력 추적, 추세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이 BPM 조직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정보 시스템 부서와 서로 역할을 같이 분담하면서 이런 시스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BPM 조직이 되겠습니다.
또 이 프로세스 지향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의 프로세스 관리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하죠. 결국 이러한 프로세스를 하는 것도 결국 관리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많은 자동화 도구라든가 그 지능형 IT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결국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문가로서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식과 경험, 역량을 갖춘 그 BPM 조직은 현업 실무자의 역량을 향상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그 기술 로드맵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교육으로서는 우리가 뭐 앞에서 봤던 그 CMMI라든가 ISO 또 TQM, Six Sigma 더불어서 이제 PM 책에는 PM POK라고 되어 있는데 PM BOK입니다. PM BOK.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knowledge라고 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일련의 표준 용어 및 지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을 좀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이 바로 이제 BPM 조직의 역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 BPM 조직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거버넌스 역할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sak스법, 여기 책에 이제 sak스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베인스 옥슬리법이라고 해서 이게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명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sak스법이 그 IMF 이후에 90년대 말에 IMF 이후에 그 그 회계 부정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회계개혁법입니다. 이게 sak스법이. 그래서 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운영 절차라든가 의사결정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BPM 조직에서도 이 아키텍처링 문서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정부로부터의 그 프로세스 투명성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설명의 요청을 받을 때 이거를 프로세스 아키텍처 문서로 제시하고 그런 어떤 프로세스 산출물과 대조해서 어떤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양한 그거가 sak스법도 있지만 IS 9000 같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그 품질 인증 수준이라든가 또 환경 관련된 그 IS 14000 인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IS 9000도 그 이에 뭐 9000, 9001, 9002, 9003, 9004까지 있고 또 IS 14000도 14001까지 뭐 이렇게 있어서 세부적인 기준들이 국제 표준으로 돼 있죠. 이런 것들을 BPM 조직에서는 항상 추적하고 또 조직 내부의 프로세스가 이런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8장에서는 조직의 수평화, 즉 평화화와 또 제조 간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결정하는 조직화 이론, 그리고 기업의 프로세스 자산을 관리하고 프로세스 혁신을 주도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조직에 대한 관리와 그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BPM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